예, 손에 잡히는 경제 15번째 경제 콘서트 맥킨지&컴퍼니의 연구기관인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아시아 연구진을 이끌면서 중국 경제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 경영 이슈를 늘 연구하는 분입니다. 오늘의 강연자 성정민 부소장을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콩콩 이렇게 뛰어다니는 중국 강시 귀신들 있죠. 그 스토리에 매료가 되고,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어서는 그 홍콩 뒷골목을 누비는 잘생긴 형아들의 사랑과 우정, 또 이런 스토리에 빠져들어서 차이니스 드림을 꿈꾸면서 2003년부터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성정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를 엮어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제프 베조스. 예, 아마존의 창업자이죠. 네. 중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마윈, 예, 잭마, 알리바바의 창업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남자. 네. 또 다른 공통점. 전자상거래. 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그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을 하고 기존의 질서에 도전을 하면서 그 와중에서 이제 새로운 부를 창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디지털 경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중국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경제 성장이 어느 나라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중국. 대단합니다. 예, 역시 송경제 방청객 분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경제의 한 50% 정도가 수출이고요. 그중에서 25% 정도가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숫자를 곱해보면 한국 경제의 약 10% 정도가, 적어도 10% 정도가 그 중국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디지털 차이나, 그 두 번째 주제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차이나, 그 이 두 가지 주제를 엮어서 저희 경험담과 그리고 저희 그 연구소의 리서치 결과를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해에 살고 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이죠. 그래서 먼저 저의 개인적인 그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하루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중국의 디지털 그 생태계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는 출근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가족 부양의 역사적 사명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출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차량 공유 그 앱을 켭니다. 차량 공유 앱을 켜고 제가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중국의 출근길에는 선택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여러 가지 그 선택의 옵션들이 뜨는데요. 그 운전자도 다르고 차량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도착 시간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할 때는 저는 싼 남자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저렴한 그 옵션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두 분의 VIP가 계십니다. 저희 와이프와 딸인데, 저희 VIP들과 이동을 할 때에는 좀 더 크고 또 겨울에는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이제 그런 차량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간이 짧다고 해서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뭐 양치질을 더 해야 된다든지 양말을 바꿔 신어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그 일련의 이벤트들을 제가 해야 될 때는 이제 일부러 도착 시간이 더 긴 차량을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저의 아침이고요. 점심이 되면 그 우리 직장인들의 일생일대에 가장 큰 그런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과연 오늘 점심엔 무엇을 먹을까? 네. 그래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식당에 가면 여러 가지 그 도전들에 우리가 직면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뚫고 손을 들어서 그 이모님의 그 주의를 끌어서 우리가 먹고 싶은 그런 음식을 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제 주문이 잘못 전달이 돼서 먹고 싶은 음식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음식을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하나를 더 추가를 했는데 주문이 잘못 들어가서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줄임배를 움켜잡고 집에 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요즘에는 식당에 가보면 QR 코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에는 마침 그 외국에서 온 그 친구가 있어서 우리 다 같이 그 중국의 핫팟을 먹으러 가자라고 해서 이제 식당에 갔는데 저 QR 코드를 스캐닝을 하면 내가 먹고 싶은 그 메뉴를 고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상사가 이제 중국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없겠죠. 오후가 되니까 배가 아파졌습니다. 제가 그 전주에 신장으로 출장을 가서 양꼬치를 너무 많이 먹었던 탓인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는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온라인 그 컨설팅 앱, 그러니까 의사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딱 켜면 인공지능이 나와서 너는 몇 살이니, 몸무게가 어떻게 되니 이런 질문을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적당히 답을 하면 이제 실제로 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와 대화를 주고받고 보니까 큰 병은 아닌 것 같다. 한 2, 3일 좀 기다려 보자라는 답을 들어서 이제 저 병원에 가지 않고 그리고 필요시에 또 온라인으로 약을 주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퇴근길이 됐습니다. 퇴근길이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띠릭 하고 메시지가 뜹니다. 아마 로케이션 베이스로 아마 홍보가 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이제 중국의 그 신선식품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O2O라고 하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그런 새로운 유통 모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온 해산물이 좋다고 해서 이제 그곳에 방문을 하고 봤더니 실제로 랍스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랍스터 위에 있는 QR 코드를 스캐닝을 하면 이 랍스터가 뭐 어디에서 온 것인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산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 랍스터를 현장에서 구매를 해서 요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집에 가져가고 싶으면 그리고 또 들고 가기 귀찮다 싶으면 이거를 그 주문을 하고 집에 가면 30분 내로 다시 집으로 배달이 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엔 신선식품의 그 전자상거래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그 새로운 그 유통 모델이 이미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그 두 명의 VIP가 그 입이 심심하다라고 그 말씀을 하셔서 뭔가를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배달 앱을 켰고요. 그래서 많은 뭐 과일이라든지 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킬 수가 있지만 밀크티를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밀크티를 시키니까 그 배달의 기사들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뭐 997m가 떨어진 곳에서 열심히 그 우리 집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그 밀크티를 받고 그 하루를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시작과 끝, 중국의 디지털 생태계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저의 하루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신가요? 네. 예, 만약에 제가 중국에서 똑같은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면 아마 지금 절반쯤 졸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을까? 예, 이것이 중국의 디지털 생태계의 오늘날의 그 현실 그리고 발달 정도입니다. 그러면 왜 중국에서 이와 같이 디지털 경제가 급속도로 발달할 수 있었는가? 그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중국이 이미 특히 소비자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그 디지털 경제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이진우 기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 정도인데요.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를 보면 전 세계의 전자상거래 규모를 보면 약 4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전만 해도 1% 미만이었는데 오늘날은 이제 40% 이상이 되는 그런 전자상거래의 규모를 그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는 행위가 돈을 쓰는 행위다라고 믿고 있지만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돈을 절약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무엇인가를 살 때마다 오늘은 얼마를 절약했어. 나는 쇼핑의 천재인가 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중국에는 저희 와이프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소비군들로 인해서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발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지도 QR 코드를 쓴다라고 역시 이진우 기자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바일 페이먼트가 거의 모든 곳에 그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바일 페이먼트의 규모는 미국 대비 거의 11배 이상의 규모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유니콘도 전 세계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보면 4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그 중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쿨한 그런 그 기술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 1위 혹은 2위, 적어도 3위 정도 되는 이제 투자의 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뭐 VR도 그렇고요,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로보틱스, 뭐 AI 등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의 규모는 전 세계 3위 수준으로 이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뭔가 재미난 그 창업 스타트업에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중국의 투자자와 접촉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중국에서 일어났는가 그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규모의 우위, 그리고 그 규모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빠른 상업화의 우위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방대하게 조성된 그 중국의 디지털 생태계, 그리고 그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경제의 도입 초창기에는 정부가 많은 그 혁신할 수 있는 공간을 그 기업들에게 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가 많이 성장한 이후에는 이제 정부가 좀 더 제대로 된 그런 규제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이 중국의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이유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그 규모의 우위. 중국에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8억 명에 가까운 그 인터넷 유저가 있습니다. 8억 명이라는 숫자는 EU와 미국의 인터넷 숫자를 합한 것보다 더 큽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우위는 규모의 우위뿐만이 아닙니다. 속도의 우위도 있습니다. 이 8억 명의 인터넷 유저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약 90% 이상이 되는 그 인터넷 유저들이 그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디지털 네이티브, 그 디지털 기술과 함께 태어난 그런 젊은 층들이 약 3억 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 거의 미국의 전체 인터넷 인구 숫자에 가까운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나 이진우 기자 같은 사람이 도저히 왜 이런 서비스를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가라고 이해를 하지 못할 이제 그런 서비스들에 열광을 하는 그런 층들이 3억 명이나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롭고 재미난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을 했을 때 그것이 침투를 하는 속도, 그것이 보급이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선진국들의 이제 보급이 되는 속도의 기울기를 보면 굉장히 완만하죠. 선형적입니다. 중국은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기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량 공유, 각각의 도시의 차량 공유 혹은 이제 배달 앱들의 그 침투율을 보면 역시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은 1,000만 명 이상이 되는 도시가 10개가 있고 100만 명 이상이 되는 도시가 100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O2O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을 때 빠르게 상업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재미난 예가 자전거 공유 사업의 예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선진국들에서 어떻게 자전거 공유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는가를 살펴보면 굉장히 잘 정돈이 돼 있고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정해진 곳에 규칙에 맞게 이렇게 세워놔야 되는 이제 그런 자전거 모델이 이제 선진국들의 이제 자전거 공유 모델인데요. 중국의 모델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전거를 정해진 곳에 갖다 놓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타고 그 세워놓은 자전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광경을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회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전거 공유의 무지개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소진이 될 때까지 새로운 자전거 공유 그 회사들이 자꾸만 등장을 합니다. 중국식 혁신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지정된 곳에 갖다 놔야 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자전거를 자기만이 알고 있는 곳에 숨겨놓든지 아니면 나무에 걸어놓든지 그래서 키 큰 사람들만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 사용률이 떨어지는 자전거에 이렇게 돈주머니들을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포켓몬고에서 그 괴물들을 헌팅을 하러 가듯이 자전거를 헌팅을 하러 다니는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공유 모델이 꼭 좋은 모델이고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의 규모가 어떠한 재미난 혁신 그리고 중국 스타일 로컬 이노베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가에 관한 사례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싱글 스테이 11월 11일이 되면은 뭐 그 알리바바만 해도 뭐 35조 팔기도 하고 징동까지 더하면 거기에 20조를 더해서 팔기도 하는데 한 50여 조가 되는 그 유통 그 세일즈가 이제 단 하루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건 한국 전체 유통업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11월 11일에 세일즈가 발생이 하고 11월 13일 정도가 되면 곳곳에 이제 이런 그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이제 물류 센터에 그 택배 그들이 산더미처럼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 있는 이제 그런 그 현상인데요. 역시 중국의 규모가 가져다주는 도전이고요. 이 도전에 대해서 기업들이 응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싱글 스테이 꽝꾼지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게 반드시 얼마를 팔았다가 아니라 그것을 팔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구축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 그 비즈니스 모델의 효율성, 혁신성 이런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페이먼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그 세일즈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그 중국의 회사들이 구축해 놓은 그 페이먼트의 처리 용량이 거의 전 세계의 그 미국의 어떤 유수의 그 기업보다 몇 배가 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 많은 그 거래들을 그 처리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뭐 동시 사용자가 한 2억 명에서 3억 명 정도가 되는데 그 많은 유저들의 그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서 컴퓨팅 캐패시티 그 연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를 놓고 보면 이제 전 세계적인 컴퓨팅 그 파워의 어떤 올림픽을 놓고 보면 이제 중국의 업체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선두 수준으로 그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중국의 디지털 경제가 성장한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의 규모의 우위, 그리고 그 규모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상업화의 속도. 그리고 두 번째는 방대하게 형성이 된 중국의 디지털 생태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BAT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의 디지털 자이언트를 이제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약자를 따서 이제 BA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국의 BAT 회사들은 인터넷 회사가 아닙니다. 인프라스트럭처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서 뭔가를 그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슈퍼 앱이라고 하죠. 알리페이라고 하는 페이먼트 앱은 페이먼트 앱이 아니고 위챗이라고 하는 그 메신저 소셜 앱은 소셜 플랫폼이 아닙니다.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 거의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한 그런 그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개에서 10개 정도의 이제 새로운 그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융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뭐 소셜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 우리 일상생활에 둘러싼 거의 모든 그 분야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 슈퍼 앱, 이 하나의 앱으로 우리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를 둘러싼 소위 말하는 360도의 데이터가 중국의 디지털 생태계에 이제 축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디지털 생태계가 반드시 이 BAT 그 디지털 자이언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경쟁자들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등장하고 있는 경쟁자들의 앞글자는 이제 TMD라고 하는데요. 그 토우티아오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뉴스 애그리게이션 앱이고요. 그리고 메이투안 디엠핑은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그 라이프스타일에 관련된 그 앱이고요. 띠디는 이제 차량 공유 그 앱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가총액이 한 뭐 40조에서 80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디지털 스토리는 반드시 BAT가 아니라 TMD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도전자들이 있고 예를 들면 디엠핑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판 미슐랭 가이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식당들이 어떤가에 관한 그런 그 정보를 공유를 하는 그런 앱인데요. 저는 가끔씩 한국에 오면 디엠핑 앱을 그 사용을 합니다. 중국이 왜냐하면 1억 5천만 명이나 되는 그 해외 여행자들이 있고 그 중국의 여행자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자기들도 이 디엠핑 앱을 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타일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뭐 제가 뭐 맛집을 예전에 알지 못했던 맛집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디에핑 앱을 이제 저도 사용을 하고 뭐 2,000개씩 리뷰가 달려 있는 그런 식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자영업을 하신다면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영업을 하신다면 어떻게 중국의 디지털 시스템과 연관이 되어서 이러한 그 중국의 소비자들을 그 서브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두 번째 이유였고요. 이제 중국의 방태한 디지털 생태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빠른 속도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의 핀테크 산업의 예인데요. 좀 옅은 파란색은 이제 중국의 기업들의 그런 그 상업적인 행위이고요. 그리고 짙은 파란색은 중국 정부의 그 규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한 사이가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이 될 때 초창기에는 그 혁신하고자 하는 기업들, 창업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커 나가고 규모를 이룬 후에 이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규제를 통해서 이제 감독을 하는 이제 그런 그 모델을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정부의 혁신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심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 무단횡단자들 잡는 그런 그 안면 인식 시스템을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중국의 기차역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경찰이 이런 스마트 글래스를 쓰고 도망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러한 솔루션들이 중국 전역으로 이제 확대를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한 영역에서도 상당히 큰 시장이 창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좀 더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정부의 역할 초창기에는 그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공간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디지털 경제가 성장한 후에는 이제 그 제도를 통해서 정비를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장의 창출에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중국의 디지털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기회에 더 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한국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잭 마처럼 여러분들도 그 중국의 디지털 경제를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를 저는 이번 생에 늦었지만 제가 보니까 좀 그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